2025년 5월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한 그룹이 온라인에서 뭔가 신비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전승절 축하 행사 직전 그 그룹은 이것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차단임을 알아차렸고, 이는 위에서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해왔죠. 하지만 러시아가 설계한 차단은 매우 교묘해서 때로는 차단인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봇들이 이 영상을 억누르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힐 것이고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인터넷을 거의 12,000번 차단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피해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1억 4,600만 명의 사람들이 37,000시간 동안 세상의 소식이나 목소리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쓸 수 없는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자국민을 인터넷에서 차단했으며,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 차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과 완전 분리가 가능하며 실험을 통해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차단입니다. 특정 도시나 앱을 골라서 그냥 꺼버립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이런 일이 650번 넘게 일어났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사라토프, 툴라, 옴스크, 로스토프 같은 도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차단당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6KB 전술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데이터가 16KB로 제한되어 대부분의 서구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져서 사실상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차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이고 그들은 모든 주요 시스템에 대해 엄청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인터넷을 강제로 차단하면 큰 법적, 정치적 반발에 부딪힙니다. 설명은 맞지만 진정한 초강력 무기는 루넷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터넷의 대안인 루넷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넷은 러시아가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자국 디지털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고도 원할 때 언제든 글로벌 웹과 차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2019년에 제정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해 러시아는 자국의 인터넷을 전 세계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 인터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분산된 글로벌 인프라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권 인터넷 프로젝트는 예외입니다. 2023년 7월, 그들은 러시아 전체 인터넷을 분리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했고 놀랍게도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자립을 향한 움직임 같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이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인터넷 경찰인 로스콤나드조르입니다. 2026년 3월이면 그들은 통신사의 데이터 이동 방식 변경과 필터 작동, 러시아의 세계 차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않고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보안기관 FSB입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SORM을 운영하며 러시아 내 모든 메시지와 통화, 이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의 접근 권한도 이미 가지고 있어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메시지를 읽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FSB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 군사기지를 염탐했다며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을 스파이와 사보타주에 포섭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와츠 앱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앱이 스파이에 이용되는지 알았을까요? 몇 달 뒤 2025년 10월 러시아 극동에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FSB가 공개한 영상에서 그 남성은 2023년에 러시아 군사장비 이동에 관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단체에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디파트먼트 1이라는 인권단체가 러시아 FSB가 2022년 봄부터 사람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몰래 읽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위협할 정보를 수집한다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SB는 러시아 사용자들과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또는 보호 사이의 대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이 일부 비공개 채팅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누군가가 반역죄로 체포될 때마다 당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채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게 공정하게 들리네요. 정부는 이 모든 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도시를 공격한 이후로 그들은 러시아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터넷 차단이 전쟁 지역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위나 선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차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방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프라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한 의문의 조직이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작전 수사 활동 시스템 SORM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FSB의 감시 시스템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법원은 감시 요청을 거의 700만 번이나 승인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50만 건이 넘는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거절된 건수는 단 27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거절률이 단 0.09%에 불과합니다. SORM은 FSB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모든 전화 및 인터넷 트래픽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통신 회사들은 감시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FSB는 그저 접속해 감청할 뿐이었고 관련 법은 나중에야 마련됐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는 러시아 시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반드시 러시아 내에 저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기업이 해외 데이터베이스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최대 1,8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6년 야로바야 법은 메신저 앱들이 FSB에 암호화키를 제공하고 모든 메시지를 6개월 동안 저장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정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이후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그들은 가짜 뉴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 전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지 온라인에 올린 글 때문에 체포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제정된 주권 인터넷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모든 인터넷 제공업체는 정부 승인 뒤 패킷 검사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정부는 네트워크 내 모든 데이터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체 DNS를 구축해 국제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를 지나는 거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며 인터넷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러시아 내에만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전체 IP 주소의 절반 이상이 정부와 연계된 7개 기업에 의해 통제됩니다. 로스텔레콤, 메가폰, 빈펠콤, MTS와 같은 모든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중앙에서 어떤 것이든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TSPU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부터 5년에 걸쳐 약 600억 루블, 즉 약 6억 6천만 달러를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서두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 제정, 장비 설치, 중앙 통제, 테스트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미 말씀드렸듯이 12,000건의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모든 준비와 작동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단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2022년 3월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차단되었고 러시아 내 8천만 명의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트위터는 속도가 크게 제한됐고 주요 서방 뉴스 사이트들은 차단되어 러시아인들은 정부 승인 정보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9,600만 러시아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고 크렘린은 즉각 금지를 미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그들은 15kB 속도 제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유튜브가 너무 느려져 러시아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플랫폼은 시청자의 26%를 잃었고 여전히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3분의 1 수준의 콘텐츠만 시청했습니다. 메신저 앱들이 하나씩 차단되었습니다. 시그널과 바이버는 2024년에 차단됐고 디스코드는 10월에 차단됐습니다. 왓츠앱과 텔레그램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도구가 구세주가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외부 세계 접속을 위해 VPN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이 방법도 단속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러시아는 197개의 다양한 VPN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애플은 러시아 앱스토어에서 98개의 VPN 앱을 강제로 삭제해야 했습니다. VPN은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러시아인들의 VPN을 차단하면서도 정부는 자국 공무원들을 위해 약 1억 4,500만 달러, 즉 140억 루블을 들여 VPN 접속권을 구매했습니다. 러시아에서 VPN은 정부의 인터넷 감시를 피해 사용자가 평범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최신 VPN들은 이 점에서 매우 영리해졌습니다. 이들은 엑스레이나 XTLS 리얼리티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VPN 트래픽이 일반 HTTPS 브라우징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듭니다. 이메일 확인이나 쇼핑 때 쓰는 보안 연결과 동일합니다. 정부 스캐너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굿바이, DPI 같은 도구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교란해 패킷을 이상하게 쪼개거나 패턴 매칭을 방해하도록 변형합니다. 마치 메시지를 뒤섞어서 그들이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VPN은 심지어 당신의 연결을 동영상 스트림처럼 위장하거나 아직 차단되지 않은 서버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우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필터를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VPN을 사용할 때는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당신 쪽에서 발생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FSB의 SORM 시스템은 인터넷 제공업체가 모든 기록, 즉 IP 주소, 접속 시간, 데이터 사용량 등을 보관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FSB는 이런 정보들을 보기 위해 영장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못 보더라도 VPN 서버에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층 패킷 분석 기술은 VPN이 위장되어도 접속 패턴과 행동으로 VPN 사용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200개 VPN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노드VPN 같은 인기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직접 개인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한다면 그들이 잡아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VPN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결이 단일초라도 끊기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트래픽이 노출될 수 있고 FSB는 그 타이밍을 바탕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내용을 봤다면 더 그렇습니다. 기술에 밝은 사람들은 토르와 특별한 브리지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일반인이고 기본적인 VPN만 사용한다면요? 네, 그들이 알아낼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 중반에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는 월 평균 2,000건의 인터넷 차단을 시행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 수치는 2024년 한 해 동안 나머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인터넷 차단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러시아는 54개 지역에 걸쳐 655건의 개별 모바일 인터넷 중단을 기록했습니다. 이 인터넷 차단은 전술적,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4 연일월 바슈코르토스탄과 야쿠츠크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당국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특정해서 차단했습니다.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같은 국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차단합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사전에 승인된 러시아 웹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여전히 정부 서비스, 러시아은행, 얀덱스, 오존이나 와일드베리즈 같은 국내 쇼핑 플랫폼에는 접속할 수 있었지만 뉴스 사이트나 국제 플랫폼, 독립적인 정보 등 그 외의 모든 것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교묘한 전략입니다.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가게들도 문을 열고 결제도 처리되지만 국민들은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이것은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텔레그램과 왓츠앱 통화는 34개 지역, 즉 전국의 40%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화를 걸려고 하면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고 오디오가 끊깁니다. 문자 메시지가 지연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통화 앱의 기술을 차단해서 사람들은 가족과 통화하기 위해 구글 미트로 바꾸거나 비싼 일반 전화화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끊기면 결제가 안 돼 가게들은 현금만 받게 되고 기차나 버스표도 쓸 수 없습니다. GPS와 호출앱이 멈추자 택시 렌터카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몇 주간 인터넷을 쓸 수 없습니다. 러시아 DNS 시스템은 정부가 학생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 사이트 접속 시 정부 페이지로 리디렉션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이는 끔찍했습니다. 왓츠앱과 텔레그램 통화도 자주 끊깁니다. 정부는 모두가 맥스 메신저를 사용하길 원하지만 맥스는 러시아나 벨라루스 전화번호로만 작동합니다. 가족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연락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IT 기업 VK의 맥스는 메시지, 결제, 정부 업무 등 모든 기능을 제공해 정부에서 슈퍼 앱이라 부릅니다. 2025년 9월부터 러시아 출시 새 휴대폰에는 맥스가 사전 설치됩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를 디지털 굴라그이라 부릅니다. 국가가 삶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로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맥스는 러시아 서버에서 실행되며 여러분의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러시아의 신분증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스는 여러분의 위치, 연락처, 통화 상대, 메시지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FSB는 원할 때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의과대학 학생들은 맥스가 없으면 식사나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했고 교사들은 채팅을 맥스로 옮기지 않으려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속도 제한은 학습 자료를 없앤 것과 같았습니다. 유튜브에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사용법 안내 등 다양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VK 비디오와 루튜브에 많은 돈을 투자해 유튜브를 대체하려 했지만 이 서비스들은 불편하고 추천 기능도 부족하며
정부 미승인 콘텐츠는 모두 검열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부가 허용한 것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고립된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 진짜 정보로부터, 그리고 많은 경우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 시스템과 정부의 통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11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는 2025년 전 세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7.5배나 성장해서 12조 6천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2025년 인터넷 차단으로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와일베리스와 오존 등 대형 마켓플레이스는 정부 허용 목록에 있어 인터넷 차단에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던 수천 개의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무너졌습니다. 불안정한 모바일 인터넷은 수년간의 디지털화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말 모바일 인터넷 불안정으로 은행 앱과 카드 리더기 접속이 끊기자 현금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 기술 기업들은 클라우드플레어 등 글로벌 도구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접근이 막혀 비용과 개발 난이도가 증가했고 서방 제재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2024년 6월 미국은 러시아 내 누구에게도 IT 지원 및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암시장 소스에서 장비를 구매하거나 더 나쁘게는 러시아산 장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MTS와 메가폰 같은 대형 통신사들은 5G로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장비 부족과 비용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러시아는 41만 7천 개 웹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차단의 85%가 법원 명령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연방세무국은 14만 2천 개의 사이트를 차단했고 로스콤나조르는 13만 2천 개를 차단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정부기관, 아마도 검찰청일 텐데 거기서 또 6만 2천 개를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7개의 국가 관련 회사가 러시아 IP 주소 절반 이상을 통제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업체가 적을수록 통제가 쉬워집니다. 이제 지역 당국은 통신사와 상의하지 않고도 전체 모바일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내리면 그 지역 전체가 즉시 불통이 됩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탄압은 자유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이 붕괴됐습니다. 가끔 실패로 고객 소통이 불안정해졌고 온라인 상점은 셧다운 동안 수익을 잃었으며 현금 결제로 위험이 커졌습니다. 디지털 고객들도 떠났습니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러시아의 검열 시스템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들은 비싼 DPI 장치와 TSPU 장비를 모두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설치하며 유지 보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검열 인프라 구축에 쓴 6억 6천만 달러의 비용도 결국 인터넷 제공업체들에게 전가됐고 결국 인터넷 요금을 내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이 넘어갔습니다. 2025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온라인에서 잘못된 것을 검색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요? 정부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독립언론이나 LGBT 플러스 콘텐츠 등 당신이 검색하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 제공업체를 거쳐 FSB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검색을 해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모든 클릭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클릭을 멈춥니다. 검색을 멈춥니다. 질문하는 것도 멈춥니다. 모두가 두려워 스스로를 검열하며 수백만 러시아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다양한 생각이나 이야기의 다른 면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사람들이 위협에 둘러싸였다고 믿게 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 필요한 도구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언제든지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끊임없는 좌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클릭하는 걸 누군가 지켜본다는 걸 알아서 클릭, 검색, 질문을 멈춥니다. 모두 두려워 스스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러시아인이 세상과 단절감을 느끼고 다양한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만 끝없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일과 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끊임없는 좌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진짜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술래잡기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VPN 사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5년 초 전체 러시아인의 36%가 VPN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수치가 60%로 뛰어오릅니다. 사람들은 VPN 트래픽을 더 숨기기 위해 섀도우 삭스나 트로이 목마와 같은 발전된 기술을 써서 탐지와 차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여전히 독립 뉴스의 주요 수단입니다.
2024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이 새로 가입해 러시아인의 14%가 주요 뉴스 소스로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텔레그램 음성 통화를 계속 제한하고 2024년 프랑스에서 창립자 체포 후 플랫폼의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경 지역과 점령지에서 일부가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타링크는 공식 금지이자 수입도 불법이지만 단말기 암시장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과 일부 민간인이 안전한 인터넷 접속에 이 단말기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2,500개 넘는 불법 단말기를 차단했지만 암시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꽤 기발합니다. 위성들은 매우 좁고 집중된 빔으로 신호를 지상에 쏩니다. 그 빔의 폭은 대략 1도에서 2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안테나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신호 방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자체도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다른 위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SB가 신호를 가로채더라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안테나들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피자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나라 안으로 몰래 들여오기가 쉽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주로 우크라이나나 두바이에서 암시장 거래를 통해 이 안테나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러시아인들은 스타링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장비에 약 2,500달러 월 요금도 100달러가 넘기 때문입니다. FSB가 스타링크 소지 사실을 알게 되면 위성 신호 감지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반체제 인사나 활동객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쓰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 군부대가 두바이 중개인을 통해 수천 대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입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드론과 통신에 이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아디우카 인근 83 공중 강습여단도 스타링크를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전자전 장비로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를 방해하며 실제 전투에서 통신 두절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자유롭고 검열 없는 인터넷을 제공해야 할 이 기술이 러시아에서는 주로 군대 우크라이나 전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FSB는 군대가 원하는 만큼 단말기를 밀수입하도록 사실상 허용합니다. 그게 군대에 이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인이 검열을 우회하려고 단말기를 사용하면 그땐 강하게 단속합니다. 정말 뒤틀린 상황이죠. 이런 우회 방법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2024년 러시아는 인터넷 차단 우회법 공유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VPN 사용 안내를 삭제해야 했고 온라인 정치활동 시 적발되면 VPN 사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형사사건에서 가중처벌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검열에 맞서 우회 방법을 찾지만 정부는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봉쇄는 전 세계 인터넷을 조각내고 있습니다. 이를 스플린터넷이라 하며 하나의 글로벌 인터넷이 여러 통제된 조각으로 나뉩니다. 러시아는 중국 등과 독자적 인터넷 세계를 만들려 합니다. 2025년 12월 러시아와 중국은 인터넷 통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감시 기술을 모방하고 디지털 실크로드와 연계된 결제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제하려는 중국의 시도입니다. 인터넷 케이블, 5G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결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서구 시스템 대신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모든 독재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자국을 세계 인터넷에서 차단하고도 비록 더 나쁘긴 하지만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 러시아의 특정 기술 판매를 금지해 스파이 장비 획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 러시안들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하는 것도 의도치 않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글은 러시아에 의해 속도가 느려졌고 러시아 크리에이터들은 더 이상 유튜브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구글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튜브 속도 저하를 구글 탓으로 돌리자 구글은 러시아가 일부러 그런다고 반박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검열 회피를 돕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거의 차단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액세스 나우, 넷블록스 등은 이를 계속 추적 중입니다. 2025년 그들은 러시아가 인터넷 차단이 중국, 이란, 미얀마 수준으로 최악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증거를 모으고 러시아인들에게 남은 인터넷 자유를 지키려 싸웁니다. 러시아는 2026년 3월 완전 고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러시아가 세계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 연결을 끊고 자체 DNS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며 러시아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무역과 과학 분야에 남아있는 연결마저도 아마 망가뜨릴 겁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인터넷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정부 승인 맥스, VK, 정부 웹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소수의 기술자들은 그 벽을 뚫고 진짜 인터넷을 보는 방법을 알아내겠죠. 이렇게 러시아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선전 버블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법에 완전히 짓눌리게 될까요? 그건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